네, 그러면 이제 그 컨택트 주들 가운데에서 이제 경기 소비재 네. 관련된 주식들을 투자하면 괜찮을 것이다 네, 라고 네.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초반에 나왔던 기술주를 그럼 팔고 네. 컨택트주를 사야 되느냐라는 네. 이 문제, 맞습니다. 언택트주를 팔고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지금 제가 앞에서 경기 순환적 사이클에 볼 때 지금 봄에서 여름을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는 듯하니 기대감을 갖고 민감주를 사도 된다 말하자면 이런 결론이었다면 사이클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두 개의 사이클을 말하는데 하나의 사이클은 이런 경기 순환적인 사이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보통은 저희가 학생 때 배운 파동 같은 거 볼 때 뭐 키친 파동은 4, 5년짜리고 주굴라는 10년짜리고 콘트라티프는 50년짜리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사이클에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 4, 5년짜리 보통 그런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 구조적으로 크게 콘트라티프처럼 이렇게 길게 바뀌는 사이클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저희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고요. 네. 예, 이렇게 경기적인 시클리컬하게 반복되는 거와 함께 스트럭처가 바뀌는 구조적인 그런 변화의 사이클도 있다. 그걸 저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냐면 이렇게 4, 50년 간격으로 세계화 시대와 기술의 시대가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간다. 라는 거고 지금을 진단해 보면 2010년부터는 기술의 시대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2009년의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아. 2009년의 금융위기는 저희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당시에 경종을 울렸고 반성을 했던 게 신자유주의의 종말인가. 그때는 그러니까 2010년까지 사이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WTO 가트 체제가 중심이 되는 냉전이 무너진 뒤에 국가 간의 교역이 자유로운 그 엄청나게 교역량이 늘어나는 그래서 GDP가 성장하는 40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금융위기가 왜 그러면 자유주의 이 세계화에 경종을 울렸냐면 미국이 은행이 문제가 생겼는데 전 세계가 다 힘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계화의 어떤 부작용이다. 신자유주의의 어떤 폐해다. 이런 것들이 반성이 나타나면서 이 2010년도부터는 세계화를 닫아 거는 쪽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트럼프를 통해서 저희가 보호무역주의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모습들이 이 당시에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 부분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기술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여기 도표에도 나오는 것처럼 순환적 강세장과 구조적 강세장. 사실 우리가 강세장은 알겠는데 네네네. 이것도 이게 두 개로 나뉘나 보죠? 그렇죠.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이 두 개 있는데 그 경기 순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세장. 네, 순환적인 강세장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경기 민감주를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강세장을 예감하고 강세장을 순환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봄이 아니라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봄은 반드시 여름으로 안 가고 겨울로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겨울로 돌아가는 더블 딥이라면 민감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다시 나빠질 거니까요. 이땐 또 방어주를 사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자꾸 민감주를 사라라고 하는 건 시장 전체가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10년 내 최고의 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경기 순환 쪽으로 봤을 때 경기가 살아나면서 커다란 강세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순환적 강세장이어서 이거는 또다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세장 이후에는 또 그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죠. 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구조적 강세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 1, 2년에 끝나지 않고요. 네. 그 기술에 따라서는 최대한 맨 끝에 보면 인터넷 혁명 같은 건 75년부터 2000년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플랫폼 초연결 혁명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세장인 거죠. 네. 그 한 기술이 한 시대를 풍미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의 시대, 세계화 시대는 대부분 다 한 40년에서 50년 사이클입니다. 세계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직전 2010년 전부터 1970년부터 2010년은 딱 40년 정도니까요.
지금 2010년도로부터 보면 세계화, 그러니까 기술의 시대는 이제 10년 지났고요. 네. 비교적 예전에 기록을 봤을 때 1970년대 냉전 이전의 기술의 시대는 어땠냐면 20년부터 70년대까지 50년간 기술 시대였던 거죠. 진짜 저희가 아는 그런 우리 삶을 바꿔놓은 커다란 발명들은 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것은 곧 구조적 강세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순환적 변화보다 길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당장 경기 민감주를 따지는 이런 순환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잊지 말고 이 흐름을 가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싹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언택트, 네. 이 주식들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빅텍이 지금 현재 이 기술의 주도권을 갖고 끌어가는 쪽이다 보니 그쪽이 제일 많이 오른 거고, 그러면 지나간 이 대선 전에 오랫동안의 주제는 뭐냐면 버블이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걔네들이 쉴 수밖에 없었고 또 독점 규제를 받겠지만, 만약에 기술의 시대 사이클이 50년 사이클 정도 되는 거라면 이 빅텍이 독점 규제를 받아서 주가는 영향을 받을전정 기술이 지배하는 이 주식시장의 어떤 수익률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고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통해서 남겨놓든지 어떤 기술에 대한 특정한 투자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술주를 찾아내고 싶다면 네.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이게 기어질 수 있는 투자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설비 투자를 보고 저희는 미래의 장기성을 보거든요. 네.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리는 3% 정도까지밖에 못 올릴 정도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정말 좋아지지는 못했는데, 그 와중에도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늘린 데가 있는데 그게 주로 지금 저희가 말하는 빅텍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종은 계속 설비 투자를 늘려오는가 하면, 왼쪽 차트에 보시면 그 설비 기존의 그런 제조업 기반의 투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저게 장기적인 부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시대를 분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 시대가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통신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기술주를 고르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주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시스코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시스코는 저 20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오히려 그렇게 오르지 못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 내 비례할 만큼 저렇게 많이 올랐다면 결국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주를 투자할 때도 시스코를 투자했을 때는 그다지 결과가 좋지 그렇죠. 못한 거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왜냐하면 저 당시에 시스코도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당시에 최고의 기업으로, 뭐 이건 세계를 바꾸는 최고 인류 기업으로. 네,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너무나 유명했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저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 차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수익률의 차이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사실은 지금은 단순한 작은 인사이트에 불과하지만 시스코는 지금으로 말하면 플랫폼을 깔아주는 회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뭔 돈을 벌어,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플랫폼 안에서 장사를 하는 회사죠.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저희 빅텍들이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근데 기술의 시대가 무르익어가는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플랫폼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장사를 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점점점 더 뚜렷한 이익을 보이는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될 테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골라보는 작업을 하는 거는 길게 봤을 때 저 정도 수익이니까 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를 소개를 드리면, 엔비디아가 10년 전 이럴 때도 굉장히 유망했는데, 그때는 무슨 기술 때문에 그랬냐면, 사실은 GPU라 그래서 그래픽 기술.
그렇죠. 저희 게임 아이들이 아는 게임 수익에 의한 그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써 있는 것처럼 엣지 컴퓨팅이라고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술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파란 색깔이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야, 많이 올랐네요. 네. 밑에 있는 조금 붉은색, 감색이라고 할까요? 네네. 얘는 테슬라인데요. 2020년에 저렇게 많이 오른 테슬라보다 엔비디아가 전혀 손색이 없이 올랐습니다. 근데 보실 건 뭐냐면 저 긴 기간에 걸쳐서 1600%가 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테슬라처럼 1년 동안 오르는 건 가능한데 제가 앞으로도 몇 년간 오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엔비디아는 몇 년간 오른 걸 증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저렇게 몇 년 올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GPU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기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 엣지 컴퓨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지금은 최고로 인정을 받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4개의 이 진영이 지금 현재 시장을 서로 경쟁하고 있는 주역들이에요. 아, 그러면 AMD하고 인텔 진영, 퀄컴 진영, 그다음에 ARM, 엔비디아 맞습니다. 합동 예, 진영. 맞습니다. 예. AMD가 자일링스를 합병했고요. 엔비디아가 ARM을 최근에 합병했고요. 저런 상황에서 인텔은 점점 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 4개의 진영이 공략하고 있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예. 이 분야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모든 될 부분을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먹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오죽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바로 우리들의 미래라고 말하는 AI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거죠. 네.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 기술이 아니라 엣지 컴퓨팅까지 진화해 왔지 않습니까? 저걸 어느 정도 추적하는 부분들이 저렇게 이제 진화해 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기술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좋은 방법인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아크라는 회사입니다. 네. 아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ETF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ETF는 원래 패시브 투자가 중심인 인덱스 투자인데 저기는 ETF 중에서 액티브 투자하는 유명한 하우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아크는 테슬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크의 4-5개 ETF들이 최근에 6개월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펀드들 1위부터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핫한 회사인데요. 저 아크란 회사가 기술주를 찾아내고 계속 투자하는 방법을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왼쪽에 그러니까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맞습니다. 돈을 버는가? 네, 지금 그렇게 성공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아크가 좋게 보는 기술의 영역들입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앞으로 비전이 크고 중요 영역이 되리라고 보는 거고요. 네.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쟤네가 전부 겹쳐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서로. 지금 투자 네, 이게 투자한 분야군요. 네, 섹터. 맞습니다. 중요한 어떤 앞으로 기술의 기술 분야들이에요. 분야들. 예, 블록체인 분야고, 그 다음에 DNA 시퀀싱이라는 거는 DNA 유전자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 AI도 있지만은 로보틱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있고요. 에너지 스토리지라는 게 뭐냐면 저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기술. 이런 건데 저걸 좋게 보는데 좋게 보는 분야인데 저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쟤네가 겹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기술이 융합했을 때 훨씬 더 대중화되고 단가가 떨어지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엔 이런 거죠. 저희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겁니다. 저희는 3년 전에 기술의 시대 때문에 여러 개 증권사에다가 사모펀드, EMP 펀드를 내놓았는데 그때 로보틱스를 포함시켰는데 그 로보틱스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근데 최근에 IoT와 5G와 만나면서 로보틱스의 상승 곡선이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로보틱스만 따로 있을 때는 그렇죠. 도입을 할 때 비용이 너무 높았는데 지금은 5G가 따라주니까 쓸모도 훨씬 더 높고 AI 기능을 탑재하니까 여러 회사가 찾게 되고
그렇죠. 예전에 그저 로봇 이거 보기는 좋은데 저거 어떻게 써먹어? 맞죠. 어디다 써먹어? 네,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개념에서 현재 5G가 본격적인 이제 가동이 되고 그 삼성전자의 말하는 냉장고 이거 IoT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는 냉장고 신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돈 내고 살 이유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5G와 이 IoT와 로보틱스 AI가 합쳐지면 융합되면 쓸모 있는 가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수요는 더 늘게 되고 엄청나게 늘게 단가는 자동으로 내려가게 네, 되고. 융합되면서 가격은 뚝뚝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림이 좋게 보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그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오른쪽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뭐냐면 아크가 기술 업종이나 그 기술을 찾아낼 때 보시면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그 통계 분포 뭐라 그럴까 그 확률 곡선처럼 그 얼리 어답터라고 돼 있는 저 곡선이 보이실 거예요. 네, 밑에 맨 부분에 밑에 보시면 아래. 저 곡선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캐즘 곡선이라고 하는 마케팅에서 말하는 대중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파란 곡선이 일반적으로 기술들이 거쳐가는 흐름인데 처음에 얼리 어댑터라고 말하는 굉장히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10%대까지 유행을 하지만은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캐즘이라는 그런 협곡에 반드시 빠지고 이거를 극복한 기술만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파란 곡선 말고 까만 곡선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파란 곡선은 뭐냐면 캐즘을 극복 못해서 결국 사양화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풍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까지 못 가는 거죠. 저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리 어답터들에게 환호를 얻었고 저 대중 침투율이 10%도 갔던 것들 중에 뭐 그렇게 비슷한 것 중에 혹시 구글 글래스라고 예. 그런 기술들 지금 아무도 안 쓰죠. 그렇죠, 안 쓰죠. 네. 그런 것처럼 저렇게 기술들은 처음에 굉장히 환호를 얻긴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수익률을 가져다 줄지 아닐지는 시간의 어떤 법칙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쓸모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럴 때 보는 시장성. 그럼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크가 말하는 요 지금 보시면 아크는 이 곡선에서 다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저런 어떤 고비 고점, 저렇게 떨어지는 고점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실적이 좀 줍니다. 근데 아크는 실적이 줄지만 안 버린다는 겁니다. 쟤들이 다음 상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국 이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당시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섹터, 이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뭐가 떠오르느냐. 준비가 된다면. 그러니까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와 융합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를 또 살펴보는. 맞습니다. 이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아크가 테슬라를 투자했지만 만약에 전기차가 저희가 아까 이제 저희가 기술주를 볼 때 대중화되는 거 이걸 저희는 또 침투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대중화 개수가 충분히 따라올 수 없다면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보시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10%가 넘었습니다. 대중화 많이 침투율이요. 들어갔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전기차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당연히 온 결과는 아닌 거죠. 지켜보고 있던 아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니까 더 사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거를 쫓아가 볼 때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알려드리면 조금 더 쉬운데요. 이게 무슨 것이면 왼쪽에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내연기관차가 제일 먼저 발명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요? 자동차는 전기차가 제일 먼저 발명됐습니다. 그래요? 1830년대죠. 그리고 처음에는 전기차가 처음엔 대세로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캐즘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도 보시면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1900년도, 1902년도 이럴 때는 그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1904년도를 넘어가면서 이 지금의 내연기관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게 됐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 저 왼쪽에 있는 전기차는 좀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나왔을 때
부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마담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시동 거는 게 너무 쉬웠고요. 기존 차에 비해서. 그 다음에 소리도 뭐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 여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이것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는데 테슬라가 되기 전까지 뭐였냐면 퍼블릭 로드라는 겁니다. 도로망이 깔리면서 내연기관 포드의 그 모델이 빨리 달리고 많이 멀리 갈 수 갈고 있으니까 많이 갈 수 있어야 시동 키고 400km 가는 게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동네에서 네, 왔다 처음엔 갔다. 도로가 안 좋을 때는 전기차 타고도 충분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 전기차의 문제가 뭐냐면 마담카의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때 기술로. 그렇죠. 무겁고 얼마 효율도 별로 안 좋고. 네, 지금도 효율 뭐 그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가 여전히 지금 그 퍼블릭 로드처럼 깔리는 그런 인프라가 안 따라줬으면 전기차 시대가 계속 됐을 겁니다. 근데 도로가 깔려주니까 시동 키고 한 400km도 달릴 수 있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 가솔린 차가 이제 더 많이 수요를 갖게 되고 포드의 그 대량 생산 모델이 나오니까 단가가 뚝 떨어져서 누구나 탈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지금 자동차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테슬라가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단가 하락 아닙니까? 그래야 시장을 넓힐 수 있고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다. 맞습니다. 요번에 배터리 데이 때도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2만 불짜리 배터리 얘기를 한 게 배터리가 그렇게 줄어주면 수요가 그 몇 배를 늘어나는. 네, 그래서 시동 키고 몇 킬로를 가는 배터리냐가 이 전기차에 사실 그 옛날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데 테슬라는 그 부분에 집중해 온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침투율이랄까 그 다음에 대중화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보면 모든 기술이 다 장기적이지 않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핸드셋 같은 경우 핸드폰 관련된 이쪽은 50% 그러니까 대중화 개수가 침투율이 50%가 되면서 다 수익률이 다 떨어집니다. 기업 실적들이. 다만 저기 유일하게 애플만 보시면 계속해서 실적을 내는데 왜냐하면 아까 엔비디아처럼 또 다른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애플 뭐죠? 네. 뭐 하여튼 그 음향.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최근의 걸로 말씀드리면 아이팟. 구동 모델을 또 내놨잖아요. 아이팟. 네네네. 아이팟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핸드폰. 네네 맞습니다. 모바일 폰. 그래서 지금은 구동 모델까지 가 있는데 애플의 그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현재는 저렇게 그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기술 핸드셋만으로는 최대 50%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따져볼 때 모방계수, 혁신계수 따지는데 이 산업이 얼만큼 대중화되고 얼만큼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따질 때 지금 보시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대중화되고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 중에 밑에 3개가 그쪽에 해당됩니다. 빅데이터, 네. 선물 인터넷, 클라우드. 맞습니다. 혁신 개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상당한 그런 그 아이디어, 과학적인 그런 창의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른쪽에 있는 모방 개수죠. 보시면 지금 확실하게 대중화되고 침투율이 높아질 거로 예상되는 건 모방 개수가 높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위에 것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는 헬스케어 중에서도 의료기기만 투자하는데 벌써 2년째 그쪽을 투자해 오는데 모방 개수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혁신 관련된 분이 그 기술 융합에 의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기술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포션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고 있는. 그래서 아크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저희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평가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럼 저 모방 개수는 뭘 가지고 저런 개수, 저 수치를 평가하나요? 산정을 하나요?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이제 기술 쪽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소스를 공개합니다. 소스를 공개하면 자기네가 지금 일정 부분 발전시킨 혁신 지수의 내용을 소스를 공개함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얘를 사용해서 한 단계 더 진전을 시켜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는 것도 소스를 공개했을 때 융합이 자유스럽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 LG화학이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켜 줬기 때문에 테슬라도 대중화를 확 앞당길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혁신 개수는 그 회사 자체가 가진 기술과 혁신이지만은 그거를 갖고 가져가서 또 다른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모방 개수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거는 어디 뭐 수치를 산정하는 뭐 네,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자동차는 요즘 워낙 핫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침투율은 여기저기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기술들은 사실은 그 기술의 전문적인 그런 학자들, 그 분야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자료들에 나오죠. 보통 로보틱스도 저희가 올해 한 2년 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잡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은 안 보는 잡지들입니다. 재미없죠. 네. 그쪽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로봇 하나가 사람 인건 비해 얼마다 이런 생산성이 어떻게 늘어났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통계를 냈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침투율은 그 산술급수적인 그런 곡선이 아니라 기하급수 곡선이라는 거죠. 뭐냐면 침투율이 10%대까지는 50%, 60%로 확장되지만 10%에서 30% 구간에 들어가면 300%씩 증가한다는 거죠. 저기에 종류들을 보면 기술들의 종류들인데 저 기술들이 10%에서 30% 구간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대중화가 빨리 일어나고 침투율이 높아지는 저런 가속도를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크가 테슬라를 계속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저 침투율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침투율이 높아질 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 어려운 장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2019년도에 테슬라는 공공연한 공매도 대상이었습니다. 아, 그랬죠. 망할 거라고 보고. 네, 미국의 유명한 그 공매도 헤지펀드 하우스들이 그린하우스일 겁니다. 아마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테슬라를 대놓고 공매도 대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막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2020년 들어서 그런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누가 보면 이건 버블일지 모르지만은 아크가 볼 때는 그 대중화 개수는 몇 프로를 넘어설 때 기하급수적이 된다는 판단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판매 대수와 기술의 정도를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 같은 거를 평가하는 거죠. 사실 저 아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기네들이 아크조차도 어떤 쪽을 지향하냐면 아까 제가 소스 공개 저 사람들도 다 공개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네 그 내부 자료, 네. 그 투자 네. 성과 이런 것들. 테슬라를 왜 우리가 몇 년도 2년 전에 왜 가치 있게 봤는지 자료를 다 그대로 공개해놨습니다. 판매 대수, 예상 그런 판매 대수, 대중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효과들을 이미 이들은 이 회사에서 많이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기술주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침투율, 그러니까 대중화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뭐 지수가 됐든 판단이 됐든 그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런 성장하는 기술주를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릴 때 저희는 투자 전문가들이라고 보기엔 만약에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컴퓨팅 기술도 뭐 GPU, 뭐 엣지 컴퓨팅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지금 시대가 초연결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게 기술의 시대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시면 이 현재 지배적인 초연결의 기술에는 반도체가 가장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를 사놓는 것도 제주고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 반도체 지수, 반도체 섹터를 통째로 사놓으시면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AMD가 있고 자일링스가 있고 그 엔비디아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을 다 사버려라. 퀄컴이 성장 시장을. 네. 중요한 핵심적인 이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술에 이끌어가는 이 반도체는 사실상은 앞으로 어떤 자율주행의 시대에서도 이 중요 핵심 기술이고 사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민감주를 사라 라고 말했을 때 반도체는 민감 업종의 대표 업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경기가 하긴 이것도 쌀로 평가하더라고요. 쌀. 네네네. 전자쌀. 그러니까 쌀이라는 게 우리 꼭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네네. 반도체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맞습니다. 소비재일 수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볼 때 만약에 순환적인 그런
그 사이클로만 본다면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땐 얘를 버려야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구조적인 사이클로 보면 그럴 때 반도체는 안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더 오래 갈 수 있다. 네. 사실 이거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여러 종목들도 되겠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도 거기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같은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보였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무섭게 노력하고 비전을 갖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각이 있었겠죠. 비메모리를 끊임없이 투자해서 지금은 인텔과 퀄컴과 이런 쪽에 주문을 받는 그 TSMC라는 불가항력적인 1위 업체, 전 세계 점유율 최고를 자랑하고 거기는 영업이익률이 35%가 넘어가는 그런 대상과 이제 도전해서 주문들을 따내고 있는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아까 엔비디아가 그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엣지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그 다음에 합병을 통해서 자기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던 모습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네, 이 파운드리 사업이 정말 생각보다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포석을 뒀다고 보여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기술주를 찾아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감사합니다.